국제뉴스 깊이 있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7개 회원국이 유럽 연합을 구성하고 있고, 네. 그 유럽 의회가 이제 그 유럽 그 연합의 의회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720석인데 그걸 이제 인구별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석을 분배를 해서 이제 그 투표를 했는데, 지난 4일간 투표를 했고 오늘 새벽에 이제 이탈리아를 마지막으로 투표가 다 끝났고 이제 조금 전부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극우 세력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건 이제 계속 이제 나올 텐데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 집권 세력이 상당히 아주 참패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마린 르펜, 그 극우 정치인이죠. 이 사람이 이끄는 국민연합 극우 정당인데 32% 정도 압도적 1위입니다. 출구도 조사가 확인이 되면은 유럽의회 선거 사상 프랑스 단일 정당이 30% 이상 득표를 한 첫 사례가 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연합은 이제 유럽의회 내에 이제 이런 그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이제 같이 교섭단체 행동을 하는데, 이른바 정체성과 민주주의라고 속한 이제 그 강경 우파 쪽입니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네.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때는 이 국민연합이 지금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위가 프랑스에서요. 마크롱 친정 정당인 르네상스당인데 지금 15%밖에 득표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배죠. 이걸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건데 또 특징적인 점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좀. 그리고 아까 더 말씀드린 짚어볼게요. 독일이요. 네. 네. 독일은 물론 이제 지금 보수 성향 그 기독교 기민당 기사당 연합이 한 29.5% 득표율로 무난한 1위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2019년 선거 때보다 그때 28.9%였으니까 그때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역시 그 극우 독일의 대한당이라는데 AFD 여기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16.5% 정도를 확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때는 11%니까 그때보다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위인데 역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독일의 대한당은요, 이번 선거 앞두고 뇌물 스캔들도 터지고 그다음에 나치 옹호 발언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럽 의회 내 정치 그룹 그 극우 그룹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지를 받은 겁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 세 당이죠. 3인당, 그다음에 녹색당, 그다음에 자유당인데 여기는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지금 숄츠가 소속된 그 3인당은 15.8%, 2019년 선거 때 있던 게 14%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AFD에도 밀려서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녹색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출구조사 결과 12%니까 2019년에는 20.5%였거든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사람들의 무관심도 거듭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선거 결과를 해서 이제 의석수를 배분을 하죠. 물론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인구 비례도 돼 있고 거기서도 또 이제 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가 배분이 되고 그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정치 성향대로 이제 또 그룹핑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섭단체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연합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작업이 이제 그 다음에 따르죠.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오늘 17일 모여서 이제 선거 결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번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인 셈이죠.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위원장 후보는 의회 과반인 361표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 인준이 돼야지만 이제 승인이 되는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연임 가능성이 그동안에 점쳐졌는데, 네. 글쎄 이게 지금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이제 참패한 것으로 결과는 예상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크롱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지금 네. 뭐 득표율이 뭐 지난번에 반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대국민 연설하면서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마크롱 소속 르네상스당은 중도 성향인데요. 국민연합에 완패했죠.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 연합을 수호하기 위한 좋은 결과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극우가 상당히 올라온 게 예상대로 됐다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하마스 주민 210명 사망 이 얘기가 있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전해 주실까요? 그 작년 10월에 네.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음악 축제 급습해가지고선 그때 막 많이 죽고 그리고선 한 260명 정도를 납치를 해왔죠. 그리고선 그 사람들이 지난 11월 작년 11월에 일시 휴전할 때 한 100명 정도가 풀려났고요. 그래도 아직도 한 130명 정도가 지금 억류된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한 40명 정도는 이미 사망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현지 시간 금요일 날 이스라엘 군이 그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이제 난민촌인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하마스의 은거지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여기를 급습해가지고 여자 한 명을 포함해서 자국 인질 4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선 보니까 하마스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걸 보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274명이 죽었고 근 600명이 부상을 했는데 다 민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군 쪽에서도 한 1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이 사망한 걸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테러 분자들이 숨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지금 아랍 쪽도 난리가 났고요. 유엔 쪽에서도 비판이 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에 프랑스 네. 국빈 방문 중이었는데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나서 회견을 했는데 인질 구출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인질이 돌아오고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하마스 쪽에서 발끈해가지고 휴전 합의가 꽤 많이 가는 듯 하다가 또 지금 그야말로 돌아오면 타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랍 쪽에서 당장 발끈하고 콜롬비아는 그 이스라엘에 석탄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또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전해주시고요.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인데 H5N2 인간 첫 감염자 여러 요인으로 사망 이 얘기가 있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멕시코에서 그 59세 남성이 걸려가지고 죽었죠. 네. 죽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 H5N2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이런 공포들이 많아서 그런지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미 이런 증상을 나타나기 전에 다른 병 때문에 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 증상이 이 조류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받던 당일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검진을 해보니까 꼭 이게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만성신부전,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장기 기능 부전이 됐고 그래서 폐혈증 쇼크로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른 것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보건기구는 그걸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H5N2는 네. 지금 지난번 미국에서 3월하고 5월에 세 사람이 감염됐던 거는 H5N1이죠. 네. 물론 같은 조류 인플루엔자 A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죽고 이러니까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이거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불안감은 상당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H5N1과 H5N2 오늘 얘기 나온 이건 다른 바이러스라는 건데 호주의 첫 H5N1 감염자 인도에서 노출된 것 같다.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어린아이가 가족하고 같이 인도 갔다가 네. 돌아왔는데 증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H5N1 감염으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 가족 얘기는 인도에서 감염자라든가 동물 갖고 접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주에서 좌우지간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첫 케이스라고 해서 호주가 상당히 지금 긴장하는데 일단 이 어린아이는 그 증상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또 죽기도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러 가지가 네.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제 얘기인데요. 이 시티그룹과 JP모건 7월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이건 금요일에 나온 비농업 고용 보고서 영향이 좀 클까요? 그 아주 뜨거운 고용 시장 뭐 지속 그러니까 시사회 보고서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기가 좀 늦춰지겠다 했는데 시티그룹하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도 다른 그 금융사들은 많이 이제 인상 시기를 뒤로 늦췄는데 두 기관은 계속 7월에 이뤄질 거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보고서 내고 늦췄습니다. 시티그룹은 9월 정도에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는 11월로 대폭 뒤로 많이 뺐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티는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에 한 4번 정도로 봤던 걸 3번으로 낮췄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로 봤던 거를 한 번만 낮출 거다. 아주 대폭 줄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용이 너무 강하다. 예, 그 고용이 너무 강하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동결 확률 같은 그 선물 시장 그 동결 확률도 많이 뒤로 빠진 상태로 돼 있죠. 이런 가운데 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스 그룹 고문도 연준이 7월 금리 인하를 선택지에서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나온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요. 고용이 여전히 뜨겁게 나온 건 숫자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신빙성,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 믿을만한가? 뭐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라는 게 기업조사, 그다음에 가계조사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기업조사는 이거 뭐 좀 약간 전문적인 거지만 비농업 부문 고용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죠. 여기다가 이제 시간당 임금하고 주당 노동시간 같은 것도 반영이 되고 반면에 이 가계조사 이거는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제 그동안에는 발표되면은 이 비고용 부문, 비농업 부문 이게 이제 주로 헤드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뜨겁게 나온 반면에 가계 부문 조사는 보니까 오히려 5월에 4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 지금 월간 그 고용 보고서 제대로 믿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비농업 부문 이 기업 조사만 아니고 가계 조사 결과도 함께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그 이민 특히 불법 이민 같은 경우 와서 또 취업을 하고 하는 게 그 기업 조사에서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업보험 기록만 가지고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가계 조사 또 해서 이걸 좀 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집니다. 미국의 이민이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경제에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 조사 결과가 그 이민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게 뭐 아직은 그지만 미국 그 대선에도 뭐 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글로벌 자금 중국 시장에 돌아온다. 최악이 끝났다.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뭘까요? 지금 블룸버그가 그 MSCI 그 중국 지수가 지난 1월 저점에서 한 24% 가량 이제 올랐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증시의 그 이후에 한 2조 달러 정도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이 최악 상황 끝났구나 하고 돌아오는 게 완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망세에서 벗어나서 투자할 때다 해가지고 주요 금융사들이 이제 이렇게 비중 확대 쪽으로 이렇게 막 이동을 하고 한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좀 세부적인 분석 뭐라고 나오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아시다시피 뭐 지난 1월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 경제 우려가 걱정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위기도 뭐 고착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경기 부양을 해도 그건 뭐 거칠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미중 갈등 여전하고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그런 그 모습이 완연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 전망이 좀 나아지고 새로운 주택 시장 부양책 같은 게 이제 온 걸 보고서 최악 상황이 끝났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부동산 개발 종목이 좀 급락해서 최근 몇 주 반등세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하고 중국 시총 같은 경우가 지난 1월 저점 이후에 한 2조 달러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고 중국이 신흥시장 중에서도 아웃퍼폼 한다는 점도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가요?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봤습니다. 최근의 하락을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게 새로운 저점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진입점 어떤 다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새롭게 자신감을 갖고 추가 상승 여지를 본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좀 크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뭐 지금 실물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지금 압박받고 있고 소비자 심리도 약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미중 갈등 여전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좀 신중론도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블룸버그 지적을 보면은 중국 말고도 신흥 시장에 초점을 둔 ETF에도 꾸준히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JP 모건 분석을 보면은 일부 헤지 펀드는 최근 그 중국 부동산 개발주 랠리의 그 이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또 어떤 그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헤지 펀드들은 이들 종목 하락 쪽에 이미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그럼에도 중국 경제 회복 노력이 기업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걸 기대하는 낙관론이 여전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원전 산업 부흥을 적극 추진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네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그 기조 정책, 그 에너지 쪽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버거워서 지금 원전 부흥에 다시 손을 댄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제조업도 좀 이렇게 회복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만 가지고는 이게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되살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부흥에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 에너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그 조지아주의 그 보글 원전 4호기 이게 지난 4월에 이제 재가동됐는데 거길 가서 미국이 2025년까지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은 원전 용량을 최소 3배는 늘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글 4호기가 지난 4월에 가동이 됐는데 이 에너지 장관이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꼭 참고 혁신한 결과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 이 보글 4호기도 애초 계획보다 7년 늦게 완공됐고 예산도 거의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조 5천억 정도가 초과로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초과된 부분은 전부 나중에 전기료 인상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SMR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컬럼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 센터 관계자 얘기가 이 보글 그 4호기에 가서 뭐 에너지 장관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이 사업 자체를 자세히 보면은 과연 이게 또 다른 원전을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자기는 의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뭐 원전 계획이 뭐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소개를 하고요. 한 예로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그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전 건설 이게 이제 미국에 몇 개가 있거든요. 9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2017년에 사업을 포기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최근에 뜨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으로 SMR 이것도 미국의 그 뉴스케일사 여기가 이제 미국의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아이다호주에 건설을 추진했는데 예상하는 전력 단가가 너무 뛰니까 그럼 이거 원전 가동하면 우리가 전기 사겠다고 했던 지역 전력사들이 아예 뒤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획 자체가 지금 취소가 됐고 그 과정에서 무슨 법적 분쟁도 생기고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는 작년 12월에 그 원전 수명을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수명을 5년 연장을 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원전을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라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워싱턴 이선재기 선임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